이 냄새. 사회복무요원 이도현 32 급식실 배식대 앞에서 멈춰섰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다. 왜 그래요? 입맛에 안 맞아요? 한수진 55 조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된장국 냄새가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며칠 전 구청에서 걸려온 그 전화가 떠올랐다. DNA 일치 확인 결과 당신은 30년 전 실종된 이도현 군의 생모일 가능성이 95%입니다. 그녀는 부인했었다. 아들을 낳은 기억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청년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도연이 국그릇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왜 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 온 것 같아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내려놓았다. 30년. 잊혀졌던 어떤 기억이 그녀의 심장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다. 한 그릇의 된장국과 지워진 30년의 시간 사이에서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다. 30년간 몸에 밴 습관이다. 오늘은 된장찌개네. 나는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항상 깨끗했다. 정돈된 주방, 말끔한 식탁. 하지만 텅 비어 있었다. 남편 태수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자식은 없었다. 아니, 낳지 못했다. 결혼 3년 차에 자궁 문제로 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론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5시 20분 학교 급식실에 도착했다. 은천 초등학교. 이곳에서 30년을 일했다. 신참 조리원에서 수석 조리사가 되기까지. 한 선생님, 오늘도 제일 먼저네요. 뒤따라 들어온 김 조리원이 웃으며 말했다. 습관이야, 습관. 나는 앞치마를 두르며 대답했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배추김치. 850명분.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된장을 푸고 멸치 육수에 풀고 두부를 썰었다. 30년간 수만 번 반복한 동작이었다. 한 선생님, 음식은 왜 이렇게 맛있어요? 비법 있어요? 신입 조리원 박미경이 물었다. 비법? 그런 거 없어. 그냥 정성이지. 거짓말이었다.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며 음식을 만들었다. 내 아이에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자.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모성이었다. 850명의 아이들이 내 음식을 먹고 자랐다. 그게 내 위안이었다. 배식 시작합니다. 오전 11시 50분. 아이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선생님, 오늘 된장찌개 맛있어요. 선생님, 저 오늘 3번째 먹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급식실을 가득 채웠다. 나는 국자로 국을 퍼주며 미소를 지었다. 이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다. 하지만 배식이 끝나고 혼자 남으면 텅 빈 식당의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한 선생님 먼저 갑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했다. 나는 홀로 남아 주방을 정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창밖으로 가족 단위 손님들로 붐비는 식당들이 보였다.
엄마 손을 잡고 걷는 아이, 아빠 어깨에 탄 유치원생. 나는 고개를 돌렸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어둠만이 나를 맞이했다. 불을 켰다. 텅 빈 거실, 혼자 먹을 저녁상. 오늘도 중얼거리다 말았다. 누가 듣겠는가. 저녁을 대충 먹고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저 소리만 흘러나왔다. 핸드폰이 울렸다. 오래된 친구 정이었다. 수진아, 우리 손주 돌잔치 온다며? 다음 주 일요일이야. 응, 갈게. 수진이 너도 참. 재혼 좀 해. 55살이면 아직 젊잖아. 괜찮아. 나 이렇게 사는 게 편해. 거짓말이었다. 편한 게 아니라 익숙한 것뿐이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맞은편 아파트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다. 저마다의 저녁 식탁, 저마다의 가족. 나는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내일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겠지. 또 850명분의 음식을 만들겠지. 그리고 또 혼자 집에 오겠지. 그렇게 내일도 모레도 계속. 눈을 감았다. 어디선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주 오래전 까마득히 잊어버린 어떤 기억의 조각 같은.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환청이었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으니까. 그날 밤 잠들기 전 일기장을 펼쳤다. 30년간 써온 일기였다. 오늘도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줬다. 그것만으로 감사하다. 같은 문장을 몇 번이나 써왔는지 모르겠다. 일기장을 덮으며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였다. 다른 사람의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존재 이유였다. 한수진 선생님 맞으신가요? 금요일 오후 3시. 급식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네, 맞는데요. 은천구청 사회복지과입니다. 선생님과 관련해서 중요한 일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저와요? 가슴이 철렁했다. 구청에서 전화가 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조용한 곳으로 가실 수 있으면. 나는 급식실을 나와 복도 끝으로 갔다. 네, 말씀하세요. 먼저 여쭙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94년에 출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출산이요?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다. 저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하지만 선생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1994년 8월 15일 태어난 이도현 군의 생모일 가능성이 95% 이상입니다. 머리가 하얘졌다. 무슨 소리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에 자궁 수술을 받았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수술 날짜가 언제셨죠? 1997년 3월이요. 그렇다면 1994년 8월에는 임신이 가능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하지만 저는 기억상실이나 트라우마로 인한 기억 차단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1994년 여름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나는 눈을 감았다. 1994년. 30년 전. 그때 나는 25살이었다. 결혼한 지 1년 차였고 남편 태수와 신접살림을 꾸리던 시절이었다.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선생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청으로 오셔서 상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시겠어요? 그리고 이도현 군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현재 은천구 관내 초등학교에 배치돼 있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어느 학교요? 은천 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급식실 보조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구청에는 언제 가면 되나요? 월요일 오전 10시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벽에 기대어 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1994년. 나는 무엇을 했을까? 기억을 더듬었다. 하지만 그의 여름은 이상하게도 안개처럼 흐릿했다. 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기도 했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쌓인 앨범과 서류들. 1994년. 사진을 찾았다. 남편과 나. 신혼집 앞에서 찍은 사진. 나는 날씬했고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내 배가 약간 나와 있었다. 아니야. 그냥 살이 쪘던 거겠지. 다음 사진. 1995년 1월. 남편과 나. 이번엔 내가 많이 말랐다. 10kg은 빠진 것 같았다. 왜 이렇게 말랐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서랍 속을 뒤졌다. 낡은 수첩이 나왔다. 1994년 달력이었다. 8월 페이지를 펼쳤다. 날짜 하나하나가 빈칸이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7월까지는 빼곡히 적혀 있던 일정들이 8월에는 전부 사라져 있었다. 9월부터 다시 일정이 적혀 있었다. 병원 마이너스 검진, 태수 생일, 시댁 방문.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뭔가 기억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개만 짙어졌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도현.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 핸드폰을 켜서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다. 이도현 1994. 몇 개의 기사가 나왔다. 1994년 실종 신생아 찾기 캠페인. 30년 만에 찾아낸 생모. DNA 일치. 기사를 읽는데 눈물이 났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토요일 나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젊은 정신과 의사가 물었다. 네. 1994년 여름이 통째로 비어 있어요.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일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뇌가 그 기억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정말 있나요? 네, 흔합니다. 특히 출산과 관련된 트라우마는 더욱 그렇습니다. 의사는 진료 기록을 확인했다. 선생님, 1997년에 자궁 수술 받으셨다고요? 당시 진료 기록을 보면 이미 출산 경험이 있는 자궁 상태였다고 나와 있네요. 뭐라고요? 정확히는 산후 회복 불량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세상이 멈췄다. 그럼 제가 정말 한 번 더 자세히 검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그 청년을 만나보세요. 혹시 아십니까? 만나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병원을 나왔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정말 아이를 낳았던 걸까? 그렇다면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 왜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핸드폰이 울렸다. 구청이었다. 선생님, 월요일 면담 전에 먼저 보내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이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이메일을 열었다. 사진 파일이 하나 있었다. 클릭했다. 화면에 30세 청년이 나타났다. 단정한 얼굴, 부드러운 눈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 눈, 어디선가 본 눈이었다. 거울을 보며 매일 마주하는 눈, 내 눈이었다. 월요일 아침, 구청 사회복지과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떨렸다. 한수진 선생님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복지과 김민정 주사가 상담실로 안내했다.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먼저 경찰 측 조사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주사가 파일을 펼쳤다. 맨 위에 신생아 사진이 있었다. 1994년 8월 15일 촬영. 병원에서 찍은 것으로 보였다. 이 아기가 이도현 군입니다. 서울 명진산 부인과에서 태어났고요. 같은 날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실종이요? 네. 병원 기록상으로는 분만 후 신생아 사망으로 처리됐는데 실제로는 살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데리고 나간 거죠. 나는 사진을 들어 올렸다. 작은 아기.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얼굴 윤곽이. 선생님, 이 사진도 보세요. 김 주사가 또 다른 사진을 내밀었다. 현재의 이도현이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신생아와 30세 청년.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눈매가 똑같았다. DNA 검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현 군이 지난해 군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실종 신생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더니 일치했고요. 추가로 생모 추적을 위해 전국 DNA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2010년에 헌혈하신 기록이 있으시죠? 그때 DNA가 등록됐고 이번에 일치 판정이 났습니다. 손이 떨렸다. 헌혈. 그런 일이 있었나 싶었지만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럼 제가 정말 나은 건가요?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95% 이상 확실합니다. 추가 검사를 하시면 99.9%까지 올라갑니다. 나는 사진을 내려다봤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근데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병원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명진산 부인과는 2000년에 폐업했고 당시 원장은 2005년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간호사 한 분을 찾아냈어요. 김 주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증언에 따르면 1994년 당시 명진산 부인과는 불법 입양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미혼모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산모들의 아기를 사망 처리하고 몰래 입양 보냈다고요. 그럼 제가 선생님도 그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산 직후 마취나 약물로 기억을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무너졌다. 그럼 저는 30년 동안 아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눈물이 났다. 김 주사가 티슈를 건넸다. 선생님, 도현 군이 밖에 와 있습니다. 만나보시겠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지금요? 네. 본인도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렸다. 키 180cm 정도의 청년이 들어왔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실물이 더 똑똑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그가 인사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앉으세요. 나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저는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한수진이에요. 어색한 대화였다. 모자 사이라고 하기엔 너무 낯설었다. 혹시 저를 기억하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미안해요. 나도 기억이 없어요. 괜찮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어요. 어릴 때? 네. 5살 이전 기억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고아원에서요? 네. 불법 입양됐다가 파양당했대요. 그 과정에서 뭔가 충격을 받았는지 기억이 전부 지워졌고요. 나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눈, 코, 입. 모두 낯설었지만 동시에 익숙했다. 손 좀 봐도 될까요? 내가 물었다. 도연이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작지 않은 손이었다. 남자의 손.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들었다. 아주 오래전 훨씬 작았던 이 손을 잡았던 기억 같은 것. 손목에 뭐가 있네요? 그의 왼쪽 손목에 흐릿한 반점이 있었다. 아, 이거요? 어릴 때부터 있었대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모반이라고. 나는 그 반점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작은 나뭇잎 모양이었다. 왜인지 눈물이 났다. 왜 우세요? 도연이 당황해서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네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저기, 선생님. 응? 저 다음 주부터 선생님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게 됐어요. 사회복무요원으로. 알아요. 들었어요. 그럼 자주 볼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도연이 작게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30년의 시간이 천천히 녹기 시작했다. 상담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도연이 말했다. 저기 혹시 제가 선생님을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심장이 멎었다.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서로 너무 낯설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도연은 실망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그럼 천천히요. 일단 선배님이라고 부를게요. 선배? 네. 같은 급식실에서 일하니까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 그리고 도연의 사진을 옆에 놓았다. 눈이 똑같았다. 정확히 같은 모양이었다. 내 아들. 처음으로 그 단어를 소리내어 말했다. 가슴이 아팠다. 30년. 그 긴 시간을 모르고 살았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이제라도 알게 됐다는 게.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 선생님, 사회복무요원 이도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월요일 아침, 도연이 급식실에 출근했다. 응, 잘 부탁해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다른 조리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도현 씨, 여기 앞치마 입고 위생모 쓰세요.
김조리원이 준비물을 건넸다. 네, 감사합니다. 도연이 앞치마를 입는 모습을 보니 이상했다. 30살 청년이 급식실 앞치마를 입고 서 있었다. 그런데 왜인지 가슴이 뭉클했다. 오늘은 채소 다듬는 일부터 배워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도연은 진지했다. 김치를 다듬고 양파를 까고 파를 썰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다. 칼 조심해요. 다치면 안 돼요. 내가 말했다. 네, 조심할게요.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었다. 그냥 처음 온 사회복무요원일 뿐인데 자꾸 시선이 갔다. 한 선생님, 오늘 메뉴가 뭐예요? 된장찌개예요. 된장찌개요? 좋아하는 건데. 도연이 환하게 웃었다. 나는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였다. 멸치 육수를 내고 된장을 풀고 호박과 감자를 넣었다. 우와, 냄새 정말 좋다. 도연이 중얼거렸다. 냄새 맡아봤어요? 네, 이상하게 익숙한 냄새예요.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데. 나는 국자를 멈췄다. 예전에 고아원에서도 된장찌개 많이 먹었어요? 아니요. 고아원 음식은 그렇게 맛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냄새는 다른 것 같아요. 배식 시간이 됐다. 아이들이 줄을 섰다. 선생님, 오빠 누구예요? 한 여학생이 도연을 보며 물었다. 새로운 선생님이야. 잘생겼어요. 아이들이 키득거렸다. 도연이 쑥스러워했다. 자, 줄 서요. 떠들지 말고. 나는 국을 퍼주기 시작했다. 도연은 옆에서 밥을 담았다. 우리는 말없이 850명분의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호흡이 잘 맞았다. 배식이 끝난 후 직원 식사 시간이 됐다. 도연 씨도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도연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다. 이 맛. 왜요? 이상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되게 익숙해요. 이상하게. 도연이 국을 계속 마셨다. 한 그릇, 두 그릇. 많이 먹네요. 너무 맛있어요. 이런 된장국은 처음 먹어봐요. 고아원에서 이런 거 안 나왔어요? 전혀요. 고아원 음식은 그냥 배만 채우는 거였어요. 이건 다른데 뭔가 마음까지 따뜻해져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더 먹을래요?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릇을 떠주었다. 도연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내 아들이 먹고 있구나.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점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도연이 다가왔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도연이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커다란 솥을 씻는 모습이 대견했다. 손 안 다쳤어요? 네, 괜찮아요. 그의 손목을 보니 아까 봤던 나뭇잎 모양 모반이 보였다. 그 모반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네, 고아원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제가 왔을 때부터 있었다고. 다른 특징은 없어요? 음팔찌요? 음팔찌? 도연이 손목을 걷어 올렸다. 가느다란 음팔찌가 있었다. 이것도 태어날 때부터 차고 있었대요. 병원에서 받았다고. 내 심장이 멈췄다. 그 팔찌 좀 봐도 될까요? 네. 도연이 팔찌를 풀어 건넸다. 작고 낡은 은팔찌였다.
30년은 좋게 된 것 같았다. 안쪽을 보니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해. 두 글자. 삐뚤빼뚤한 글씨체. 손이 떨렸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응, 괜찮아요. 하지만 눈물이 났다. 왜 나는지 몰랐다. 그냥 이 팔찌가, 이 글씨가 너무 익숙했다. 선생님, 미안해요. 잠깐 화장실 좀. 나는 급히 자리를 떴다.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내 얼굴. 55세의 얼굴. 하지만 지금은 25세의 내가 보이는 것 같았다. 내가 저 팔찌를 채워준 걸까?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상자를 뒤졌다. 1994년의 흔적을 찾아서 그리고 발견했다. 오래된 봉투 하나. 안에 영수증이 들어 있었다. 명진산 부인과 마이너스 분만 비용 영수증 마이너스 1994년 8월 15일. 그 아래 작은 글씨. 은팔찌 제작 마이너스 3만 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만들어줬구나. 30년 전 나는 갓 태어난 아들에게 은팔찌를 채워줬다. 사랑해라는 글씨와 함께. 그리고 그 아들은 30년 동안 그 팔찌를 차고 살아왔다. 나를 기억하지 못한 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명진산 부인과는 2000년에 폐업했고 현재 그 자리는 카페가 들어서 있습니다. 구청 김민정 주사의 말이었다. 나는 그 카페 앞에 서 있었다. 24년 전까지 병원이었던 곳. 들어가 볼까요? 도연이 옆에 있었다. 오늘은 그의 쉬는 날이었지만 함께 오겠다고 했다. 응.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다. 모던한 인테리어, 커피 향. 병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서 오세요. 젊은 바리스타가 인사했다. 혹시 이 건물 주인분 계세요? 아, 사장님은 지금 안 계신데요. 무슨 일이시죠? 예전에 여기 병원이었다고 들었어요. 그 기록 좀 찾고 싶어서요. 아, 그거요? 저희 사장님이 인수할 때 지하에 옛날 서류들이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냥 버리려다가 혹시 몰라서 보관해뒀대요.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바리스타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50대 남성이 나타났다. 카페 사장이었다. 병원 기록을 찾으신다고요? 네, 1994년 출산 기록이요. 따라오세요. 지하로 내려갔다. 창고 같은 공간이었다.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여기 어디쯤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우리는 상자를 열기 시작했다. 먼지가 폴폴 날렸다. 1992년, 1993년. 도연이 상자를 하나씩 확인했다. 여기요. 1994년 8월. 도연이 상자를 꺼냈다. 낡은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 분만 기록부. 날짜 순으로 정리돼 있었다. 8월 15일. 내가 페이지를 넘겼다. 8월 14일, 8월 16일. 하지만 8월 15일 기록이 없었다. 없어요. 15일 기록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찢어진 것 같아요. 도연이 페이지를 자세히 봤다. 확실히 한 장이 뜯겨나간 흔적이 있었다. 누가 일부러 뜯어간 거네요. 나는 다른 서류들을 뒤졌다. 입원 기록, 퇴원 기록. 모두 8월 15일만 빠져 있었다. 왜 이렇게 철저히 지웠을까요?
숨기려고 한 거겠죠. 우리는 창고를 나왔다. 사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섰다. 이제 어떻게 하죠? 도연이 물었다. 당시 병원 직원들을 찾아야 해요. 다시 구청으로 갔다. 김 주사가 명단을 확인해 줬다. 명진산 부인과 당시 직원 명단입니다. 원장은 사망, 의사 2명은 해외 이주, 간호사들은 한 분만 연락 가능합니다. 누구세요? 박순자 씨. 당시 수간호사였습니다. 현재 요양원에 계세요. 다음 날 우리는 성북구의 한 요양원을 찾았다. 박순자 할머니 면회 왔습니다. 302호예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심장이 뛰었다. 이 사람이 진실을 알고 있을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한수진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1994년 명진산 부인과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그 병원. 왜요? 제가 그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을 것 같은데 기록이 없어요. 언제요? 1994년 8월 15일이요. 할머니가 숨을 들이켰다. 그날,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말고요. 잊을 수가 없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하지만요?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사망 처리됐죠. 도연과 내가 동시에 숨을 멈췄다. 사망 처리요? 네. 원장 지시였어요. 산모에게는 아기가 사산됐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살아있는 아기를 입양 보냈어요. 왜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돈 때문이죠. 불법 입양 브로커랑 연결돼 있었어요. 한 아기당 300만 원씩 받았다고 들었어요. 나는 도연을 봤다. 그도 창백한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럼 쌍둥이였다는 거예요? 네. 남자 쌍둥이였어요. 다른 한 명은요? 다른 아기는 어디 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 후 일주일 만에 병원을 그만뒀어요. 양심에 걸려서 그 일이 너무 괴로워서 더 이상 못 버텼어요. 제발 기억해 주세요. 다른 아기는 누가 데려갔어요? 입양은 안 갔어요. 그 아기는 할머니가 얼굴을 가렸다. 산모가 직접 데려갔어요. 당신이요. 제가요? 네. 한 아기는 원장이 데려가고 다른 아기는 산모가 안고 나갔어요. 하지만 다음 날 또 오셨죠. 그때는 아기가 없었고 산모는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약물 처리를 한 것 같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그럼 제가 한 아이는 키웠다는 거예요? 아니요. 제 생각엔 누군가한테 맡겼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 지워진 거죠.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그 쌍둥이 중 제가 어떤 아기였을까요? 할머니가 도연을 보았다. 당신이 그 아기예요? DNA 검사 결과 그렇다고 나왔어요. 할머니가 도연의 손목을 봤다. 은팔찌 차고 있네요. 네, 이게요? 그거예요. 산모가 직접 채워줬어요. 둘 다한테 똑같은 팔찌 2개. 나는 무너질 것 같았다. 그럼 다른 아이도 팔찌를 차고 있다는 거네요. 아마도요. 우리는 요양원을 나왔다.
도연이 내 손을 잡았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나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명은 입양 보내지고 다른 한 명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는 그 기억조차 없었어요. 도연이 나를 꼭 안았다. 제가 찾을게요. 제 형을. 형? 네. 쌍둥이 형이 어디 있을 거예요? 우리 꼭 찾을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도연을 아들이라고 불렀다. 도연아, 내 어머니.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30년 만에 재회.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아들을 찾아야 했다.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소견이었다. 제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트라우마로 차단된 기억은 최면이나 EMDR 치료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나는 매주 수요일 저녁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편안히 앉으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첫 상담 시간.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1994년 여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당신은 25살이었어요. 무엇이 보이나요? 눈을 감았다. 어둠만 보였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괜찮아요. 천천히요. 냄새는 어떤가요? 무슨 냄새가 나나요? 소독약 냄새, 병원 냄새요. 좋아요. 그 냄새를 따라가 보세요. 시야가 서서히 열렸다. 흰 천장, 형광등.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요. 누가 있나요? 남편. 태수가 옆에 있어요. 손을 잡고 있어요.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요. 그 다음엔 비명. 누군가 비명을 질러요. 누가요? 내가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호흡이 거칠어졌다. 괜찮아요. 당신은 안전해요. 천천히 보세요. 아기가 나와요. 몇 명이에요? 하나. 아니, 둘이에요. 눈을 떴다. 땀이 흘러내렸다. 쌍둥이였어요. 제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요. 다음 주에 계속 진행해 봅시다. 그날 밤 도연에게 전화했다. 도연아, 내가 기억하기 시작했어. 정말요? 너희가 쌍둥이로 태어났어. 나는 확실히 봤어. 다른 기억은요? 아직 그 이후는 안 보여. 괜찮아요. 천천히요. 두 번째 상담. 이번엔 출산 직후로 가봅시다. 아기를 처음 봤을 때 다시 눈을 감았다. 작은 아기 둘이 옆에 누워 있어요. 어떤 모습인가요?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 얼굴이에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팔찌를 채워주고 있어요. 작은 은팔찌. 무슨 말을 하나요? 사랑해.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아기한테 눈물이 흘렀다. 그 다음엔 누군가 들어와요. 흰 가운을 입은 사람. 의사인가요? 네. 원장이에요. 아기 한 명을 안고 가요. 무슨 말을 하나요? 이 아기는 사산됐다고. 거짓말이에요. 살아있는데. 안 돼, 내 아들.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숨이 막혔다. 진정하세요. 괜찮아요. 의사가 물을 건넸다. 나는 한참을 울었다.
세 번째 상담. 나머지 한 명의 아기는요? 제가 안고 나왔어요. 어디로요? 집으로 왔어요. 하지만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집에 없어요. 나 혼자예요. 그 다음엔 누군가한테 전화해요. 누구한테요? 내 남동생한테. 심장이 멎었다. 남동생? 네. 한수호. 내 남동생 이름이 한수호예요. 나는 눈을 떴다. 남동생. 맞다. 나는 남동생이 있었다. 상담이 끝나고 즉시 핸드폰을 꺼냈다.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다. 한수호 마이너스 동생.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은 번호였다. 우리는 부모님 돌아가신 후 사이가 멀어졌었다.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수호야? 누나? 나야, 수진이. 침묵이 흘렀다. 왜 연락했어? 1994년 여름. 너 기억나? 긴 침묵. 기억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내가 아기를 데리고 갔었지? 누나, 말해줘, 수호야. 제발. 만나자. 전화론 힘들어. 다음 날 우리는 서울 시내 카페에서 만났다. 10년 만이었다. 수호는 많이 늙어 있었다. 누나, 수호야. 우리는 마주 앉았다. 그날, 말해줘. 수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누나가 전화했어. 울면서, 수호야, 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한 명을 빼앗겼어. 제발 남은 아기 좀 맡아줘.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기를 맡았어. 며칠간. 근데 누나가 다시 왔어. 사흘 후에. 근데 이상했어. 아기를 못 알아보는 거야. 이게 내 아기야? 라고 물었어. 그때 나 알았어. 누나 기억이 지워진 거야. 그 다음엔 아기를 입양 보냈어. 미안해, 누나. 나도 어렸어. 겨우 23이었고 결혼도 안 했고 아기를 키울 수 없었어. 어디로 보냈어? 정식 입양 기관이야. 사랑의 집이라는 곳. 그때만 해도 합법적인 곳이었어. 나는 수호의 손을 잡았다. 그 기관 아직 있어? 있을 거야.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 집에 돌아와 즉시 검색했다. 사랑의 집 입양기관. 홈페이지가 나왔다. 전화번호도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사랑의 집입니다. 1994년에 입양 보낸 아기 기록을 찾을 수 있나요? 본인이세요? 네, 생모예요.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하세요.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도연과 함께 입양기관을 방문했다. 1994년 8월 18일 입양 기록입니다. 상담사가 파일을 꺼냈다. 이름은 한준서로 등록돼 있네요. 생모가 지은 이름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준서,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한지. 입양 가족은요? 서울 강남구 거주, 부부 모두 대학 교수님이시고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가족과 함께 있나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현재 연락처는 개인정보라 드릴 수 없지만 원하시면 중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제발이요. 그날 밤 도연과 나는 집에서 기다렸다. 형이 연락 올까요? 올 거야. 분명히. 며칠이 지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리고 드디어 전화가 왔다. 한수진 선생님이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한준서라고 합니다. 심장이 멎었다. 준서야, 저를 찾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 너를 찾았어.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드디어 30년 만에 두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됐다. 안녕하세요.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도연과 닮았지만 조금 달랐다. 더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준서야? 네. 우리는 마주 앉았다. 도연도 함께 있었다. 쌍둥이 형제가 30년 만에 마주한 순간이었다. 신기하다. 도연이 중얼거렸다. 우리 정말 똑같이 생겼네요. 준서도 놀란 표정이었다. 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눈물이 났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준서가 말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입양 부모님한테 잘 자랐어요. 행복했어요. 그래도 궁금하긴 했어요. 제 생모가 누군지. 근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준서가 손목을 걷어 올렸다. 은팔찌가 있었다. 이것도 어머니가 채워주신 거죠? 그래. 도연도 자신의 팔찌를 보였다. 우리 똑같은 거 차고 있었네. 두 형제는 손목을 나란히 놓았다. 똑같은 팔찌, 똑같은 손목. 그런데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우리가 떨어져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간 알아낸 모든 것을 설명했다. 명진산 부인과의 불법 입양, 원장의 범죄, 그리고 내 기억 상실. 그럼 병원 원장이 형을 입양 보냈고 어머니는 저를 동생에게 맡겼던 거네요. 맞아. 근데 왜 원장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돈 때문이야. 불법 입양한 건당 수백만 원을 받았대. 그럼 형은 그 브로커를 통해 어디론가 간 거네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파양당했다가 고아원에 갔어요. 정확한 과정은 저도 몰라요. 준서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제 입양 서류예요. 혹시 단서가 될까 싶어서 가져왔어요. 나는 서류를 펼쳤다. 입양 동의서, 친권 포기 각서. 잠깐, 이거. 한 문서가 눈에 띄었다. 유전자 검사 동의서? 네. 입양 전에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돼 있어요. 왜 입양에 유전자 검사가 필요해? 도연이 서류를 자세히 봤다. 이거 이상한데요. 검사 기관이 한국유전자연구소라고 돼 있어요. 그게 왜? 지금은 없는 기관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불법 인체 실험으로 고발당해서 폐쇄됐어요. 심장이 철렁했다. 인체 실험? 네. 당시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조작 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제가 실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확인해 봐야 해요. 우리는 즉시 보건복지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일주일 후 답변이 왔다. 한국유전자연구소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운영됐으며 명진산 부인과와 제휴 관계였습니다.
제휴관계요? 네. 명진산 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일부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고 그 데이터를 연구소가 사용했습니다. 불법 아닌가요? 당시에는 관련 법이 미비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생명윤리법 제정 후 불법으로 판정받아 폐쇄됐습니다. 그 연구소 책임자는요? 김태준 박사. 현재 해외 도피 중입니다. 우리는 더 깊이 조사했다. 당시 연구소 내부 고발자를 찾아냈다. 저는 그 연구소에서 일했던 연구원입니다. 60대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신생아 유전자 조작 실험이었어요. 특정 유전자를 강화하거나 제거하는 실험. 물론 전부 불법이었죠. 쌍둥이도 실험 대상이었나요? 네. 쌍둥이가 가장 좋은 대조군이었어요. 한 명은 실험군, 한 명은 대조군으로 사용했죠. 도연과 준서가 서로를 봤다. 그럼 우리 중 한 명은 실험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어요. 부작용은 없나요? 대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면역체계 이상, 발달 장애 등이 나타났다고 들었어요.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어릴 때 백혈병을 앓았어요. 이것도 실험 때문인가요? 연구원이 고개를 숙였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법무법인을 찾았다.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 인체 실험, 입양 사기, 의료과실 모두 해당됩니다. 하지만 원장은 이미 사망했어요. 병원 재단이 존속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연구소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30년 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났다. 명진산 부인과에서 태어나 입양된 사람들, 기억을 잃은 부모들. 우리 함께 싸워요. 도연이 말했다. 네. 진실을 밝혀야 해요. 준서도 동의했다. 그날 밤 나는 두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처음으로 3명이 한 식탁에 앉았다. 엄마,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준서가 말했다.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도연이 웃었다. 나는 두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다. 이제 진실을 밝힐 차례였다. 원고 측 증인 신청이 있습니다. 법정에 울려 퍼진 변호사의 목소리. 증인 한수진, 이도현, 한준서를 신청합니다. 6개월의 준비 끝에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는 명진산 부인과 재단과 한국유전자연구소 잔존법인이었다.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나는 증인석에 섰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선서를 마쳤다. 방청석에 도연과 준서가 앉아 있었다. 증인은 1994년 8월 15일 명진산 부인과에서 쌍둥이를 출산했습니까? 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30년 동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병원에서 약물을 투여당했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지우기 위해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두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명은 불법 입양됐고 한 명은 제가 맡겼다가 정식 입양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현재 두 아들과 상봉했습니까? 네.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다음은 도연의 차례였다. 증인은 어디서 자랐습니까? 고아원입니다. 파양당한 후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왜 파양됐습니까? 양부모가 제가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은 적 있습니까? 영아 시절에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동의 없이 이뤄진 것입니다. 준서도 증언했다. 저는 입양 가정에서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7살 때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유전자 실험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완치됐지만 평생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은 1년간 진행됐다. 수십 명의 증인이 나왔다. 같은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함께 싸웠다. 판결을 선고한다. 마지막 날 판사가 선고문을 읽었다. 피고 명진산 부인과 재단은 원고들에게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피고 한국유전자연구소 잔존법인은 원고들에게 총 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본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나는 두 아들의 손을 잡았다. 이겼어. 우리 이겼어. 네, 엄마. 재판이 끝난 후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도연이 마이크 앞에 섰다. 저희 가족은 불법 의료 행위와 인체 실험의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됐고 정의를 찾았습니다. 준서도 말했다. 아직도 자신의 출생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용기 내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30년 동안 아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항상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급식실에서 850명의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면서 저는 제 아들들에게 밥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집에 모였다. 내 작은 아파트에 3명이 앉으니 비좁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엄마, 오늘 뭐 해주실 거예요? 도연이 물었다. 된장찌개. 너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저도 도와줄게요. 준서가 일어났다. 우리는 함께 부엌에 섰다. 나는 된장을 풀고 도연은 두부를 썰고 준서는 팔을 다듬었다. 엄마, 이 냄새. 도연이 말했다. 응? 어릴 때부터 이 냄새를 찾았던 것 같아요.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 집의 냄새. 저도요. 준서도 말했다. 입양 부모님이 해주신 음식도 맛있었지만 항상 뭔가 아쉬웠어요. 이 냄새였나 봐요. 나는 두 아들을 안았다. 이제 매일 해줄 수 있어. 우리 앞으로 매일 같이 밥 먹자. 저녁 식사 시간. 작은 식탁에 3사람이 둘러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손을 모았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밥 3공기. 소박했지만 완벽한 식사였다. 맛있다. 도연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저도요. 준서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두 아들에게 국을 더 떠주었다. 많이 먹어. 너희가 30년 동안 못 먹은 것까지 다 해줄게.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너희 둘 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쳤다. 작은 식탁 위로 따뜻한 빛이 쏟아졌다. 30년 만에 켜진 불빛. 어머니의 식탁에 다시 모인 가족. 나는 두 아들의 손을 잡았다. 왼손에는 도현, 오른손에는 준서. 이제야 제대로 밥 한 끼 해주는구나. 목이 메었다. 앞으로 매일 해줄게. 하루도 빠짐없이. 네, 엄마.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30년 만에 내 아들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오늘부터 나는 진짜 엄마가 된 것 같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거실에서 아들들의 잠든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다. 30년을 기다린 이 순간. 마침내 찾아온 어머니의 시간.